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12월 14일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좀 반도체 뉴스가 많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기업 불황 직격탄 하면서 침체 향하는 전력 시계라고 돼 있는데요. 전력 사용량 두 달째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투자 축소와 LG 디스플레이 감산, 그리고 수출이 줄어들자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전력 수요의 55%가 이제 산업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산업용 전력의 감소가 뚜렷하고 전기료 급격한 인상 부담이 또 커지고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리커창 총리가 만든 리커창 지수 중에 하나가 이 전력 사용량, 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국의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으로 보면서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예,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예, 전력 사용량 한번 이번에, 예, 요 전력 사용량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에 관한 어떤 예측이 가능한 건지, 이게 동행 지표로 쓸 수가 있는지 아니면 후행 지표인지, 보통 보면 거의 뭐 동행 지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니까요, 지금 표가 전력 다소비 상위 5개사, 전력을 많이 쓰는 이제 상위 5개 회사 어딜 것 같습니까? 네, 1등이 역시 삼성전자네요. 18.41%. 이게 2021년 기준인데요. 두 번째가 하이닉스네요. 하이닉스가 9.2%,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현대제철 7.04%, 4등, 5등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전기를 엄청 쓰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전기 많이 쓰는 회사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연을 이제 녹일 때 그 고로를 쓰는데, 이 전기 고로를 고려아연이 많이 쓰기 때문에 고려아연도 상당히 전기를 많이 쓰는 1등 업체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18%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락 전환한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해가지고 평균 가동률이 나옵니다. 22년 1월 올 초까지는 평균 가동률이 작년 말에 73.6%였다가 7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72.4%로 그 6%포인트 가량 빠져 있네요. 그리고 업종별 전기 사용 비중도 나오네요. 업종별이 산업용이 55%고요. 그리고 일반용, 이게 뭐죠?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아마 밑에 기사에 나올 것 같고요. 주택용이 15%,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농업용이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경기 판단 시 일종의 선제 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전력 사용량이, 예, 전년 동기 대비 2달 연속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다. 네, 경기 판단 시 일종의 선제 지표. 다른 지표들은 지난달 아니면 지난 분기 뭐 이렇게 좀 늦는데, 예, 전력 사용량은 그런 지표들보다는 훨씬 우리가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선제 지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지난달 전력 거래량은 43,000 기가와트로 2달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줄었네요.
전기차 보급 증가 등 전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게요. 전력 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전체 전력 사용분의 55%는 산업용인데 제조업 전반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5개 대표 기업은 연간 18테라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순인데 아까 봤던 이 18%가 아니라 단위가 테라와트에서 테라와트네요. 그러게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의 18%를 쓸 리는 없죠. 우리 경제 주축이라 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대표적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불황을 맞고 있다. 연쇄적인 전력 수요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 SK하이닉스는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의 절반 수준인 10조 원 미만으로 잡고 있으며 감산에도 나섰고요. LG 디스플레이도 OLED TV용 패널을 비롯해서 일부 제품 감산을 계획하고 있고 거시지표는 명확하게 경기 불황을 가리키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을 비롯한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5% 줄었고요. 올 7월부터 넉 달째 지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좋지 않습니다.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2.7%포인트 감소한 72.4%에 그쳤고요. 코로나로 위축됐던 2020년 8월에 70.4%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평균 가동률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품 출하량에서 재고가 차지하는 비율인 제조업 재고율이 지난해 10월 달에 117.2%에서 지금 122.1%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게 제품 출하량에서 재고를 출하량으로 나눴네요.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창고에 쌓아둔 제품이 늘고 있으니 공장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점도 부담인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21% 줄었고요. 월간 수출은 올 10월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서 11월에도 감소폭이 14%에 달해서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KDI는 내년 설비 투자 감소를 마이너스 3.7%로 예측하고 있고요. 조홍종 당국대 교수님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데다가 수출 또한 줄고 있어서 국내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태풍 피해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포스코의 사례 등이 복합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 추이는 제조업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올 10월부터 전력량 요금 1kW당 2원 50전과 실적 연료비 인상분 1kW당 4원 90전을 포함해서 1kW당 총 7원 40전의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네요. 10월 달부터. 특히 대규모 전력사용 사업자 대상의 요금은 추가 인상이 되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여서 공장 가동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내년에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건데 한국전력이 지금 막대한 부채를 감안을 하면 내년 초에 50에서 60%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대비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도 전기료 인상폭을 더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게 부결됐군요. 이게 부결이 안 됐으면 회사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회사채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계속 조달이 가능한데
회사채 발행을 한도를 늘리는 게 이제 부결이 되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전기료 인상해 가지고 돈을 땡겨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의 자금 경색이 심각하다는 여론 속에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정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는 이루어진 상태이며 정부로서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2024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가급적 상반기에 요금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줄 다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친구를 만났더니 그나마 다행인 게 한전채 금리가 그래도 한 100bp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문제가 된다면 한전채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100bp 정도 떨어졌다고 어제 저녁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네덜란드 수출 통제 일본과 네덜란드가 수출 통제에 동참, 미국 대중 반도체 압박 고삐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 주요 국가들과 연합해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와 공조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서 대중반도체 제재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방국가의 결속으로 중국의 숨통을 조이면서 기술 패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2일 현지 시간으로 12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도체 기술 문제에 깊은 이해가 있는 나라,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우리의 맞춤형 제한 조치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하면서 일본, 네덜란드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올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슈퍼컴퓨터에 활용되는 고성능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발표했었죠. 이 조치에 따라 세계 1위 반도체 노광 장비 업체인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도쿄 일렉트론과 고쿠사이 등 고급 장비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있는 일본까지 동참을 한다면 미국의 대중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금 이제 WTO에 미국이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위배하고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면서 WTO 분쟁 해결 절차 소송을 제기했네요. 중국 상무부는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미중 갈등도 증폭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한국은 3월 미국 정부의 일본 대만과 함께 칩4 동맹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중국 시안과 우시, 다롄 등의 메모리 반도체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경우에 중국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이 칩4 동맹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뤘던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네요.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중국 글로벌 공급망 파괴 주장에 미국은 WTO에서 안보 논의 부적절하다, 맞불을 놓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반격을 시작했고요.
또 자국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조 위안, 약 187조 원 규모의 대거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네요. 13일 신화통신은 전날 중국 상무부가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몇 년간 국가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확대를 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반도체 등 제품의 정상적인 글로벌 무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질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행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고 제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을 했네요. 중국은 10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군사기술의 중국 이전 방지를 명분으로 대중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 막대한 통상 손실로 이어졌다는 입장이고요. 미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와 램 리서치 등이 중국 국영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리지 YMTC에 파견했던 기술자와 직원들을 철수시켰고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1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요 인력들도 중국에서 발을 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공정한 경쟁 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다만 중국의 WTO 제소 카드가 실제 효과를 낼 가능성은 지금 희박하고요. 양국은 향후 60일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중국이 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나 봅니다. 무엇보다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WTO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만큼 이번 제소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그냥 상징적인 반발. 한편 중국은 이와 별도로 미국의 통상 공격을 뚫고 반도체 굴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한 1조 위안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보조금은 대부분 자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장비 구매 회사들은 비용의 20%를 지원받게 된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해당 패키지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 중국의 또 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좀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마 미국이 제재를 걸어오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장비 개발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면서 만만디로 우직하게 막 또 이런 부분 반도체 굴기를 계속 지속할 것 같기는 한데요. 물론 이 기술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쫓아오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서운 게 그냥 우직하게 계속 우리는 10년 20년 걸리더라도 뭐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을 하면 언젠가는 쫓아올 건데 처음에 2차 전지도 우리나라의 소재들 많이 갖고 가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이 2차 전지 소재 및 장비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듯이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 근데 이런 게 그 핵심 장비가 하나만 빠져도 그 나머지 장비가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핵심 장비 없이도 다른 장비만 가지고 그게 될는지
그거는 좀 헷갈리네요. 예. 뭐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가장 중요한 엔진도 있어야 되지만 예전에 자동차에 무슨 브레이크 패드가 아니고 무슨 고무 제품이었는데 그 고무 제품 간단한 거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 전체 이제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미국이 예,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부분이 당분간은 뭐 중국에서 반도체를 지금 낸드는 이제 많이 쫓아왔는데요. 디램 일단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적으로나 그다음에 장비 핵심 장비를 못 쓰게 하면 아무래도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요 이 과점화 체제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공장이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다음 기사는요. K 반도체 탈중국 쉽잖아.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는 삼성, SK. 네, 이 기사들이 이 연관성이 있으면서 예,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수혜를 보는지 네. 기사 타이틀만 보면 차이나 리스크가 지금 커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 나고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가 동맹국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국의 강도 높은 수출 통제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그리고 수저우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우시에서 디램을 생산하고 있고요. 대련에서 낸드 플래시, 충칭에서는 후공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이 10월 중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두 회사 모두 주요 투자를 이미 마친 상태여서 당장은 생산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년간 장비 수입 유예를 적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미중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조치가 장기화하면 중국 내 공장에서 차차기 공정을 위한 첨단 시설 투자와 제조 장비 반입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가 있고 현재 공정 수준에서 생산량을 확장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국 생산 시설을 제3국으로 옮기는 탈중국 전략도 불가능에 가깝다. 야,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적어놨네요. 기반 시설 조성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다가 중국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수요처라는 점에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네요. 우리가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을 하니까.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 조치가 동맹국인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닌 만큼 극단적인 사업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중국 견제 조치로 후발주자 추격에 고심해온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루트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후속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테슬라 주가가 어제 CPI가 우려했던 거야. 는 달리 7.3 컨센서스가 이미 뭐 지난달 7.7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혹시라도 7.3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7.1로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처음에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저희 뭐 채플미랑 저기 여민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을 지난번에는 예측을 못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걸 기대를 하면서 빅스 지수가 큰 폭으로 먼저 올랐었고 빅스 지수가 올랐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에 대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옵션을 S&P 500에 옵션을 많이 샀었고요. 그 사면서 어제 4% 정도 오르면 뭐 거기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때리고 나오면 되니까 예, 그러면서 어제 이제 1% 전으로 이제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 거기서 테슬라가 시작할 때는 한 4%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 4%로 끝났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52주 신저가를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가 많으실 건데요. 리스크가 된 머스크 테슬라 트위터 인수 이후 주가 반토막 왜 정해진의 Why Not 실리콘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기술주 강세장을 견인했던 테슬라 주가가 끊임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가 올 4월 트위터 인수 이사를 밝힌 후로 주가가 반토막도 안 되게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기업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 그저께는 한 6.3%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어제도 4% 빠졌고요. 지난해 10월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한 지 1년여 만에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S&P 500 지수가 21.6% 상승하는 동안 2배가 넘는 45.2%나 주가가 날아올랐던 것과는 확연히 지금 다른 상황이고요. 지난해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아직 싼 값은 아니다면서 트위터 인수로 불거진 경영자 머스크의 주의 분산과 채무 부담, 주의 분산, 정치적 논란 등이 머스크가 저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페이스 X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근데 트위터까지 이제 인수하면서 테슬라에 좀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주의에 대한 분산, 예, 컨센트레이션이 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적대로 올 들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린 주된 요인은 머스크 리스크다. 트위터 인수 이후 머스크의 모든 행보가 테슬라 주가에 악재로 지금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테슬라의 추락의 시작은 올 4월 4일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는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애초에 그가 트위터 이사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전격 인수하겠다는 머스크의 발표에 시장이 요동을 쳤고 4월 4일 1145.46달러를 기록했던 주가가 하루 만에 5% 넘게 빠진 지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트위터의 인수 의사 철회와 트위터의 인수 강제 소송, 머스크의 철회 번복이라는 일련의 혼란스러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 조짐이 불거지고 기업들의 가치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인수 대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여기에 돈줄이 마른 머스크가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만 154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지분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네, 거의 20조 가까운 돈을 판 겁니다. 네,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우리 투자자들은 뭐 트위터보다는 테슬라가 향후 훨씬 더 성장성 있고 좋은 회사다 생각해서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샀더니 오히려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오히려 트위터를 사는 거였죠. 네.
테슬라에서 트위터로 흘러들어간 것은 자금뿐만이 아니고 머스크는 트위터 구조조정 과정에서 50여 명 이상의 테슬라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트위터 정상화 과정에 투입을 했고요. 실비오 브루가다 테슬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총괄을 비롯해서 상당수가 테슬라 핵심 부서인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부문 엔지니어들이네요. CNBC는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트위터에 너무 많은 주의를 분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테슬라 주가 하락의 상당 요인은 머스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CEO 리스크의 강력한 여파에 8월에 시행된 액면 분할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당시 댄 아이버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360로 설정을 했지만 테슬라 주가는 이후로도 줄곧 내리막을 걸었다. 2020년 8월 당시 5대1 주식 분할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때 액면 분할할 때 웜의 신박에서 몇 번 다뤄졌었잖아요. 신문 기사에서 보면 분할 전 3개월을 가고 분할 이후 3개월 해보니까 분할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을 언더퍼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더라.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분할 후에 살짝 반짝하다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여러 성장주들이 많이 박살이 나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뭐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크게 많이 빠졌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또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자체가 계속 공매도에 시달리고 이 아크 이노베이션 반대로 하는 펀드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수급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또 꺼지고 있다는 점도 기업 성장성 측면에서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죠? 특히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하는 중국 수요 침체의 타격이 큰데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차량 가격을 낮추고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 중국 지방정부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곧 종료되면서 인센티브발 매출 진작 효과도 사실상 끝물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가동을 줄이고 해당 공장의 직원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추락은 전체 우선주의 14.11%를 보유하는 머스크 자신에게도 직격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날 현재 머스크의 순자산은 전날 대비 4% 가까이 줄어든 1813억 달러로 집계돼서 순자산 1862억 달러를 기록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에게 세계 1위 부자지위를 내줬습니다. 우리가 거품인지 아닌지 부분은 제가 뭐 테슬라 주식을 2년 전에 1조 달러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해 놓고도 그해 9월인가 695불 됐을 때 저희는 3분의 1 팔았습니다라고 일부러 시장에 그 방송에서 일부러 얘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 개념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비싸다는 거죠. 싸면 사는 거고요.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가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친 그리고 비합리적인 기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작년에 2030년 되면 2천만 대를 팔겠다. 이런 것들이 좀 비합리적인 그런 기대잖아요. 기대가 아니라 뭐 회사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거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거품을 판단할 때 그 닷컴 버블 시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새로운 기술의 시가총액이 한화, 고롱, 효성그룹 다 합친 것보다 어떻게 클 수가 있지? LB정보통신의 시가총액이 포스코랑 똑같아? 그러면 너는 어떤 기업을 준다고 하면
어떤 기업을 가져갈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상대 비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좀 쉬운 이유가 상대 비교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네, 옆 단지 아파트 아니면 비슷한 거주 여건의 아파트가 저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네. 이게 비슷한데 기업은 딱 하나, 삼성전자 딱 하나 있고 애플 딱 하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대 비교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그때 3분의 1 팔았다고 했을 때도 전 세계 토요타, 뭐 BMW,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 다 합친 거보다 시가총액이 커졌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건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 거품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주가 수준이면 이제 옛날 가격으로는 400달러가 지금 가격으로는 400달러가 넘었다가 지금 뭐 160달러인가? 뭐 그런 거니까 지금은 이제 또 다시 기업 주가가 많이 좀 착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성공 노하우 전 세계 MBA 교재에 실린다라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네이버가 지금 2022년 1년 그때 상장을 해서 300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이제 다시 반토막 이상 났는데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뭐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계속 변신을 했습니다. 포탈에서 뭐 지식인도 하고 한게임도 하고 전자상거래에다가 지금은 클라우드 같은 것도 좀 하고 계속 변신을 하고 라인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 웹툰 이런 부분이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글로벌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런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오히려 주가에 대한 이런 분석보다 이 어떻게 해서 이 그런 성장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성장 동력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성장 전략이 케이스 스터디로 제작이 돼서 전 세계 경영대학과 대학원에서 지금 교육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K 웹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또 세계적인 기업에 또 나중에 이제 탑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자로 가면 그때 공부했던 네이버 대단한 회사지 이런 또 효과가 있겠죠 아마. 13일 네이버 웹툰에 따르면 프랑스 유명 경영 전문 대학원 MBA 인시아드 내 블루오션 전략연구소의 김위찬 르네 마보안 교수팀은 네이버 웹툰의 시장 개척 사례와 글로벌 성공 전략을 분석한 케이스 스터디 혁신적 스토리텔링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만화 시장을 변화시켰냐를 발간을 했네요.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 소재한 네이버 웹툰의 본사로 글로벌 웹툰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블루오션 전략연구에서 발간한 45개 이상의 케이스 스터디들은 전 세계 2,800여 개 교육기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 손혜원 CDO 그리고 글로벌 만화 시상식 3관왕에 오른 로 올림푸스의 레이첼 스마이스 작가 그리고 프랑스 오리지널 웹툰 작가 아트 오브 K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작됐다고 하네요. 한번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